자, 먼저 북에 이제 과학기술 강국 구상이라고 해놨는데요. 지금은 사실 아시겠지만 올해 1월에 8차 당대회를 했는데 그때 강국이란 말을 거의 안 썼어요. 인재강국, 교육강국 요거 말고는 지금은 이제 거의 안 쓰고 있지만 어쨌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5년 전 7차 당대회 때 나왔던 내용 기준으로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림으로 보시면 1980년에 6차 당대회 한 뒤에 안 들리세요? 36년 만에 당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36년을 정리하고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 이걸 이제 밝혔는데요. Recording in progress. 뭐 궁극적인 목표는 뭐 온 사회의 뭐 김일성, 김정일 주의화이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당면한 목표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북에서 말하는 사회주의 강국은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정치군사 강국, 과학기술 강국, 경제 강국, 문명 강국인데요. 북의 논리는 뭐냐면 정치군사 강국은 이미 김일성, 김정일 시대를 거치면서 완성이 됐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유지 강화하면 된다라고 본 거고요. 지금 이제 김정은 시대에는 뭘 해야 되냐? 더 이상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경제 강국을 건설하는 게 기본 전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밑에 요 그림에 뭐 유치원생들 그림 같기는 하지만 나름 신경 쓴 거는 그 네 개 영역 중에 그 경제를 맨 위에다 놨습니다. 타원 중에. 근데 그 높이로는 밑에 있지만 이게 입체라고 생각하면 그 위에 엎어놓은 게 과학기술이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7차 당대회 때 언급한 순서가 정치군사, 과학기술, 경제, 문명 이 순서로 갔어요. 그래서 경제강국이 기본적인 목표이지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그 힘으로 경제강국 건설하고 사회주의 강국을 완성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의 아래쪽에 써놓은 것처럼 과학기술 발전, 그러니까 과학기술 강국이 먼저 점령해야 될 목표. 그러니까 경제 강국이 기본 전선이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점령해야 될 게 과학기술 강국, 과학기술 발전이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밝혔어요. 근데 이제 5년 전에 당대회 관련된 뭐 기사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거를 짚은 전문가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김일성 시대부터 과학기술 발전은 강조했는데요. 당대회에서 과학기술 발전이 첫 번째 과제다라고 얘기한 건 이게 처음인데,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데 별로 그때는 언급하지 않았었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 5년 전 7차 당대회에서 과학기술 강국 얘기했었는데,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주의 강국 건설하는 데 있어서 먼저 점령해야 될 게 과학기술 강국이다. 근데 논리적으로는 왜 이렇게 나오냐면 현 시대를 북은 과학기술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정확히 하면 지식경제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기술이라는 게 경제뿐만 아니라 뭐 교육, 뭐 보건의료, 국방 등등 국가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과학기술 수준이 종합적인 국력을 규정한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과학기술 발전이 선행돼야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뭐 중간에 생략을 하고 밑에 실현 방안 과제, 앞으로 이제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주요 과학기술 부문을 발전시켜야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경제 발전에서 과학기술 역할을 높이고 그 다음에 계속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인데요. 뜻이 딱 바로 직관적으로 의미가 전달이 되나요? 전체 인민을 과학기술 인재로 만들겠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모든 주민이 대졸 수준의 지식, 그러니까 여기서 과학기술 지식입니다. 이걸 갖고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그런 업무 영역에서 나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이걸 전민과학기술 인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주민을 대졸 수준의 과학기술 지식을 갖게 하겠다. 남쪽식으로 얘기하면 전 국민의 이과를 하겠다라는 거죠.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 중에 이과 출신 분이 몇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보통 제가 강연 다니면서 여쭤보면 20%나 될까 말까거든요, 되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수학, 과학 이런 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싫어하시고 그러는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북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그 수포자, 과포자 이런 말 있잖아요. 수학을 포기한 학생, 뭐 과학을 포기한 학생. 근데 북에서는 수포자, 과포자가 되면 우리보다 훨씬 더 좀 힘든 이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어쨌건 북에서 왜 이렇게 전민과학기술인재를 강조하냐라고 했을 때, 그냥 교육정책뿐만 아니라 국정의 핵심 목표 중에 하나가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인데요. 심지어 헌법 개정, 재작년에 헌법 개정을 했는데, 김일성 시대부터 이제 3대 혁명의 하나로 해서 문화혁명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핵심 목표가 온 사회의 인텔리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지식인화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2년 전에 헌법 개정했을 때는 그 지식인 중에서도 과학기술 지식인이 되게 하겠다라는 걸로 바꿨어요. 그만큼 이제 과학기술인재, 과학기술 지식 습득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 전민과학기술 인재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 집권 뭐 이듬해부터 새세기 교육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교육개혁을 대대적으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앞에서 제가 경제 발전이 가장 기본적인 과제고, 그걸 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한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 발전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고 있는 게 지금 그 김정은 시대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 발전이라고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형태는 이런 걸 겁니다. 어쨌건 지금 있는 설비나 기술보다 더 나은 설비나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거를 생산 공정에 도입을 해서 생산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거죠. 근데 이거에 그치는 게 아닌 겁니다. 북이 생각하고 있는 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 발전은 개별 생산 공정을 조금 좋은 걸로 바꾼 수준이 아니라 생산과 경영 전반을 자동화, 무인화하고 이것들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 원격으로 조종하는, 우리로 따지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중요한 목표예요. 그리고 김일성 시대부터 계속 그 추구해왔던 자립경제, 뭐 주체철, 그러니까 북에서 나는 석탄과 철광석을 가지고 철을 만드는 주체철이라든지, 북의 석탄에서 탄소를 뽑아서 이거를 계속 합성해서 필요한 화학 물질들을 만드는 탄소환화 화학공업이라든지, 경공업 원료를 국산화하는 등등 자립경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과학기술 발전이 필수적입니다. 나아가서 북은 국가경제 전반에서 IT, 나노, BT, 뭐 신소재 등등의 첨단 부문의 비중을 높여서 경제 전반을 지식경제로 바꾸려고 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북이 얘기하는 과학기술에 기반 경제발전은 굉장히 포괄적인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개별 설비, 개별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전문가 몇 명을 더 길러낸 수준이 아니라, 이 과학자, 기술자가 굉장히 많아져야 되고요. 이 사람들이 만드는 첨단 설비들을 직접 써야 되는 현장의 노동자, 농민, 관리자, 이런 사람들의 과학기술 수준도 높아져야 돼요.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야 되는 당과 내각의 간부들도 당연히 과학기술을 엄청 잘 알아야겠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전민과학기술 인재가 굉장히 중요한 목표이고요. 그래서 이 과학기술 교육, 이걸 강화하는 걸 포함해서 국가 정책 전반에서 과학기술의 비중을 쭉 높이는 게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보시면, 요거 이제 지금 김정은 시대 북이 추구하는 목표들을 되게 도식화해서 적어 본 건데, 그 내용들은 자료를 보시면 될 거고요. 다 보시면 맨 앞에 과학기술 인재화가 다 필요한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그래서 이 북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주요 정책 목표들, 그 출발은 다 전체 주민들의 과학기술 수준을 높이는 거. 그걸 기반으로 뭔가를 해나간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김정은 시대 들어서 이제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거, 아까 제가 앞에 그 그림, 7차 당대 그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그 당시에 이 과학기술 발전을 첫 번째 과제로 꼽은 전문가들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사실 근데 많은 분들이 북의 과학기술 강조하는구나를 다 알고 계시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언제 알게 됐냐면요. 2018년이에요.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막 대화를 하면서 남쪽의 취재진들이 막 북에 가서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또는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았던
변화된 북의 모습들을 막 보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많이 달라졌네? 곳곳에 과학기술 강조하는 게 있네? 뭐 학교에서 막 그 VR 고글 쓰고 막 학생들이 배우고 있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북도 이제 과학기술에 신경 쓰는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때 봤다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아, 북이 대북 제재가 강화돼서 힘들어지니까 그때부터 과학기술 신경 쓰기 시작했다. 지금도 이런 얘기하는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리려고 했던 영상도 저도 봤는데 거기서도 처음 출발이 그래요. 제재 때문에 힘들어지니까 요새 과학기술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러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아니다. 일단 김정은 시대만 놓고 보면 집권 직후부터 과학기술 중심이 계속 얘기했어요. 뭐 자료 보여드린 게 있는데 그냥 해마다 하나씩만 뽑아본 겁니다. 그냥 중요한 계기마다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가 계속 과학기술로 뭐 하겠다는 얘기 쭉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 전문가들 다수는 이것도 몰랐는데 몇몇 소수는 2012년부터 과학기술 강조했다. 그걸 포착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김정은부터다. 그래서 김정일 때도 과학기술 중시 정책이라는 말을 썼지만 실제 말만 한 거고 어, 정말로 과학기술 발전에 신경 쓰기 시작한 건 김정은 때부터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꾸 뭐 중국, 베트남 이런 거 갖다 대면서 중국식, 베트남식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김정은이 과학기술 강조했냐라고 했을 때 중국 사례를 끌고 옵니다. 뭐냐면 지금은 시진핑이잖아요. 그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근데 그전엔 후진타오였어요. 후진타오가 2002년부터 12년까지 10년을 했고 그 전이 장점인이었죠. 그 장점인은 대략 90년대 초부터 2002년까지. 근데 이제 장점인에서 후진타오로 권력이 같지만 둘은 원래 파벌이 다르죠. 그래서 둘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후진타오가 장점인한테서 권력을 받은 다음에 차별화를 엄청나게 합니다. 특히 그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점인은 90년대 지도자, 그리고 본인은 21세기 지도자. 그래서 장점인은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이 막 이제 개혁개방 초창기, 그래서 그냥 세계의 굴뚝, 그래가지고 값싼 노동력으로 값싼 제품들을 세계에 공급하는 이런 거 하는 지도자였다고 하면 이제 자기는 첨단 과학기술 기반으로 중국을 세계 선진국으로 끌고 나갈 임무가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을 부각을 했어요. 그 구도를 북에다 갖다 대는 겁니다. 김정은이 김정일한테서 권력을 받았지만 아버지와 자기를 차별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을 부각시켰다. 마치 후진타고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해방 직후부터 관심을 가졌고요. 물론 최근으로 올수록 더 강조를 하는 건 맞는데 예전부터 해왔다. 특히 이건 좀 상식적인 걸 생각 떠올리면 현대 문명은 과학기술 문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건 실건. 그렇기 때문에 특히 2차 대전 이후에 모든 국가들은 나라를 발전시키려면 과학기술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럼 국가 정책의 중요한 영역에서 과학기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건 그냥 누구나 알고 있는 건데 이 상식적인 얘기를 북에다가 우리가 적용을 못했을 뿐이야. 제가 이런 거 얘기할 때 주로 이제 꿩 내지는 타조 얘기하거든요. 천적배 도망 다니다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으면 자기 머리를 쳐박죠. 그럼 진눈 앞에서 천적이 안 보이면 제 숨은 줄 알지만 있는 거예요. 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은 계속 예전부터 과학기술 해왔는데 우리가 안 봤을 뿐인 거죠. 그래서 북은 과학기술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되게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거였는데 그런 게 있고 또 한편으로 이제 북의 맥락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개성공단 1단계라든지 2000년대 남북 경협, 남쪽의 자본과 기술, 북쪽의 노동력 이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북이 노동력이 되게 풍부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아닌 거죠. 면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좀 넓잖아요. 근데 인구는 반토막이죠. 절대 풍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성공단 2016년 초에 폐쇄됐는데 그때 북측 노동자들이 5만 명 이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개성 인구가 몇십만이니까 그 5만 명이 다 개성에서 왔을 거라 생각하지만 3분의 2는 다 다른 동네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개성 어쨌건 자기네 돌아갈 필요한 인력들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씩 빼서 개성공단에 투입했던 거기 때문에 그 몇만 명을 다 다른 지역에서 빼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은 해방 직후부터 지금까지 노동력이 항상 부족했다. 거기에다가 이제 50년대 후반부터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대외 고립
또는 뭐 대외 관계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소련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고 하면서 외부에서의 그 선진 기술 도입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지장을 받게 돼요. 또 이런 상황에서 뭔가 성장을 계속 하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과학기술 발전 말고는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북의 대외 관계는 어떤 조건이 점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럼 거기에 반비례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시는 것처럼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사회주의권이 몰락하고 김일성 주석 사망하고 뭐 경제난 오고 이러면서 이제는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경제 성장을 더 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체제 그 생존 이런 것들이 걸리는 사회적인 과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맥락 속에서 과학기술 중시 정책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세한 얘기는 더 말씀 안 드리겠는데 두 가지만 일단 김일성 시대의 중요한 사건 계기 50년대 후반 말씀드렸는데요.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미리 예고해드렸어야 되는데 끝까지 들으면 알겠지만 왜 김정은 얘기하는 거 다 옛날 얘기만 하지 그럴 것 같으신데요. 어쨌거나 저는 북한 과학사를 한 입장이라서 쭉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옛날 얘기를 앞부분에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50년대 후반의 중요한 경험인데, 이 사진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요 가운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일부 분들은 저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그 김일성 주석, 이 당시는 수상. 56년 여름에 이게 아마 소련 방문했을 때 소련 방송국, 라디오 방송 출연하는 모습일 겁니다.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뭐 미국이나 뭐 중국 가서 방송 출연해가지고 대담하는 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주변에 보시면 다 이렇게, 그러니까 북쪽 사람은 아니잖아요. 백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런 걸 하고 있냐면 56년이면 한국전쟁이 끝나고 완전 폐허가 된 상황에서 전후복구 마무리할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7년부터 본격적으로 경제 발전하기 위해서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을 준비한 때였고, 그 당시 이제 김일성 수상이 수십 명의 수행원을 데리고 소련 동부를 한 달 넘게 순방을 했어요. 그래서 원조를 더 많이 좀 얻어내려고. 그래서 원조가 많으면 많을수록 경제 계획하는데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라디오 방송에나 적극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왜 북을 도와야 되는지. 근데 결과는 어땠냐?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소련이 원래 약속했던 철강제를 일방적으로 80%를 줄여버려요. 물론 이제 제가 그 당시 소련의 최고 지도자가 후르쇼프였는데 제가 후르쇼프에도 그랬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둘이 사이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일단 후르쇼프가 뭐라고 했냐면 스탈린 격하 운동을 하면서 김일성 수상한테도 야 당신 너무 권력을 많이 주고 있으니까 내려놔 이런 얘기 하나였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57년부터 북이 이제 경제를 본격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그 경제 노선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소련은 너네 후진국이니까 경공업이나 농업만 해. 중공업이나 화학공업 이런 거는 소련 거 갖다 써.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업 체제 속에서 경공업 농업만 해라. 했던 건데 북은 입장이 뭐였냐면 지금이야 너네랑 사이가 좋으니 그렇게 해도 되지만 만약 그거 믿고 경공업 농업만 했다가 나중에 사이 안 좋으면 너네가 그래서 기계도 안 주고 화학 제품 안 주고 우리 어떻게 할 것 같냐. 힘들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지만 중공업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 발전시키겠다. 여기 또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치 갈등과 정책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모른 척하고 김일성 선생 야 우리 원조 좀 더해주지 않을래? 라고 하니까 프루쇼프 입장에서는 버릇을 고쳐주겠다 해서 딱 오히려 반대로 해버린 거죠. 그럼 북의 입장에서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빈손도 아니고 원래 있던 것도 딱 뺏기고 돌아온 상황에서 북 내부에서 경론을 벌였다가 결론 어떻게 나냐? 그냥 원래 계획했던 대로 목표치 한번 가보자 라고 합니다. 대신에 56년 12월에 김일성 수상을 포함해서 그 당시 최고 지도부가 주요 공장에 다 나가요. 그 직접 노동자들을 만나 설득을 하고 호소를 하는 거죠. 그때 김일성 수상이 나갔던 데가 강선제강소라는 곳입니다. 지금의 천리마대강연합교육소로 바뀌었는데요. 거기 가서 그러니까 왜 강선제강소를 갔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련이 일방적으로 원조를 줄인 거 대표적인 게 철강제였거든요. 철강제 80%를 줄였어요. 그러면
근대 산업에서 강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 북에서 강철을 생산하는 곳이 강선제강소였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상황을 얘기하고,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당신들이 이 공장이 1년에 6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데, 지금 나라 사정이 이러니 당신들이 9만 톤을 생산해줘야겠다. 호소를 해요. 근데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냐? 12만 톤을 생산을 해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 5개년 계획이 원래 61년까지 하는 거였는데, 목표치 달성을 2년 반 만에 합니다. 이때가 천리마 대고조 시기, 그러니까 천리마 운동을 했던 시기거든요. 보통 우리 이제 천리마 운동하면 아마 아까 대충 보니까 저랑 비슷한 연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아마 학교 다닐 때 천리마 운동 배우셨을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천리마 운동 배울 때 딱 구호 두 개 기억나세요? 새벽별 보기 운동, 천삽 두고 허리 펴기. 둘 다 뭐냐면 새벽별 보기는 그만큼 노동 시간이 엄청 길었다. 천삽 두고 허리 펴기면 노동 강도가 엄청 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천리마 운동은 엄청나게,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사람들을 갈아 넣은 거. 그러니까 노동 시간 엄청 늘리고 노동 강도 높여서 그걸로 쥐어짜서 성장을 한 거. 이렇게만 배웠는데 도저히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만으로. 이 시기에 북이 연평균 공업 성장률이 36.6%였습니다. 아무리 전쟁으로 폐허가 바닥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수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은 노동력이 부족했어요. 그 당시 기록을 보면 대학생들 3년 만에 졸업시켜 현장 보내고 해도 부족했던 때예요. 그럼 어떻게 고도성장이 가능했냐? 아마 여러분이 많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강호재 박사라는 분인데 이 양반이 박사 논문을 이 시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막 뒤져봤더니 이때 과학기술 성과가 되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비난론, 이승기 박사의 비난론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소련제 트랙터 화물차를 분해해서 설계도를 그리고 그 설계도로 부품을 깎아서 다시 조립한 역설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그 기계공업 제대로 없었던 나라가 트랙터, 화물차, 뭐 포크레인 이런 걸 생산했던 게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기술 혁신이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그것들을 보고 김일성이라는 사람의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냐면 소련이 지원해주지 않아도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총동원해서 경제에 쏟아부으니까 자립발전이 되는구나. 굉장히 중요한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과학기술의 긍정적인 위력을 이때 이제 딱 경험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자립발전을 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발전이 필수다라는 것들이 머릿속에 박히게 된 겁니다. 그게 되게 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김정일 시대 때 과학기술 중시 정책 뭐 연도별로 국주단과 몇 개 해놨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2001년 정보산업시대 담론이라고 있는데 2001년 3월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당 간부들, 당 중앙위 책임일꾼들 앉혀놓고 이런 담화를 했습니다. 새세기 21세기는 정보산업, IT죠. IT 시대다. 이름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책으로 한 8쪽 정도 되는데요. 자, 2001년부터 21세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온 100년, 그 이전과 20세기와 질적으로 다른 시대다. 20세기는 뭔가 물질적 부를 생산할 때 기계와 육체 노동이 주가 됐다고 하면 21세기는 컴퓨터로 대표되는 IT가 엄청 발전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훨씬 더 쉽게, 더 많이 물질적 부를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경제 구조를 싹 뜯어 고쳐야 된다. 어떻게? 컴퓨터를 필두로 한 최신 과학 기술을 쫙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를 한 담화였습니다. 그럼 경제를 이렇게 바꾸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사람들이 바뀌어야 되고 사람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결국 어떻게 되냐? 교육 정책이 바뀌어야 됩니다. IT를 필두로 해서 어릴 때부터 컴퓨터, 과학 기술을 엄청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당과 내각의 간부를 뽑을 때도 예전보다 과학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특히 이때 되게 지금 만약 한국 사회에서 하는 얘기는 굉장히 욕먹을 만한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학력 중시 원칙을 세우라고 그래요. 뭐냐? 이제 경제 간부를 하려고 해도 세계적인 과학기술 추세 정도 알아야 되는데 그 정도 지식은 고등학교 졸업해서 모른다. 대학 정도는 졸업해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간부 뽑을 때 대졸자 위주로 뽑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지금 이러면 엄청 욕먹겠죠.
우리 이제 학력, 뭐 학벌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폐해가 많았으니까. 근데 북은 반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의 맥락에서 그렇게 돼서. 어쨌건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담화가 됐고, 이 당시에 북에서 중학생이었던 탈북자 친구를 한번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2009년에 탈북을 했는데, 지금 이제 30대 후반쯤 됐을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뭐, 탈북자 최초로 서울대 공대 석박사를 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중학생 때 이 담화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과학고에 해당하는 제일중 학교를 나온 친구인데 친구들끼리 얘기만 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를 했냐? 아, 김정일 위원장이 저기 담화했기 때문에 앞으로 컴퓨터 잘하는 애들이 좋은 직장 배치받고 좋은 데도 받겠구나. 그래서 컴퓨터 공부 엄청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이 컴퓨터 관련 학과를 가고 그것 좀 안 되는 애들이 다른 이공계를 갔다는 거죠. 근데 여담인데 이 친구가 2009년에 한국에 와서 그때 제가 이제 이 친구 처음 만난 게 2016년인데 한 7년 살고 보니까 너무 대비가 되더라는 거예요. 북에서는 우수한 애들이 IT로 가고 이공계를 가는데 남쪽에 오니까 다 의대를 가더라. 너무 다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쨌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담화였고 실제로 이게 정책에 반영이 되면서 이때부터 과학기술 예산이 팍팍팍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과학기술 정책 본격적으로 된 게 김정은 시대로 이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 시대로 넘어갈 텐데 우리가 이제 보면 뒤에도 보여드리겠지만 막 김정은 시대에서 되게 많은 변화들이 있거든요. 평양 모습도 달라지고. 근데 알고 보면 그런 것들 중에 상당 부분이 김정일 시대부터 뭔가를 계속 해왔던 것들이 누적되고 그게 김정은 시대 딱 다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혹시 이 식당 본 기억 있으신가요? 대동강 수산물 식당. 사실 이게 되게 흐뭇한 곳이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참 지금의 남북관계 생각하면 굉장히 속이 쓰린데 자, 이게 대동강 수산물식당 2018년 7월 30일 날 개장을 한 곳이고요. 남쪽 사회에 많이 알려진 건 2018년 9월 18일쯤 남북 정상회담 둘째 날 점심 때 남북 정상이 여기에 식사를 했죠. 굉장히 이례적이었던 거는 평양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가서 하니까 이제 밥 먹던 평양 시민들이 박수를 치고 그랬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개장한 지 한 달 반밖에 안 된, 그 당시 북에서 이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식당이고 여기 이제 남북 정상이 식사를 해서 우리한테 알려졌는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1층에 들어가면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로비에 거대한 수조가 있고 이런 물고기가 있어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철갑상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산물 식당이니까 뭐 회와 여러 가지 해산물들을 파는데 요거 이제 보여주는 거지만 이제 딴 데로 가면 우리 보통 횟집에 있는 조그만 수조 있죠. 거기 철갑상어들이 막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뜰채로 떠가지고 요리를 해주는. 그래서 이게 그냥 관상용이 아니라 먹는 거인데 갑자기 철갑상어 왜 나오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거죠. 아, 남쪽에 대통령이 온다고 그러니까 급하게 이렇게 막 수입해가지고 따랐다. 이 고급 물고기 먹는다. 이런 걸.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북에서는 김정일 시대부터 철갑상어 양식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2008년쯤인가 주요 양식장, 주로 이제 그 인민군사나 그 양식장에다가 과제를 줬다고 그럽니다. 철갑상어 양식에 필요한 여러 기술들을 개발해라 라고 했고, 예전에 제가 어딘가 그 코트란가 뭐 발표를 하러 갔다가 현대아산분하고 같이 발표를 했는데요. 그분 말씀이 자기들이 러시아에서 철갑상어 양식 기술자를 초빙해서 그 뭐죠? 철갑상어 그 인공 수정하고 인공 부화하는 이 기술을 전수를 해줬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러시아 거 베낀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한 번 본다고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공 수정하고 이런 거. 그리고 또 철갑상어 양식이라는 게 인공 수정, 인공 부화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새끼들이 태어나면 최대한 많이 살려서 잡아먹을 정도로 키워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해왔고 그게 이제 기술이 안정화되니까 이 식당을 포함해서 평양시내 10여 개 식당에 철갑상어를 공급하고 철갑상어 음식을 그 서비스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시면 네, 똑같은 수조인데요. 중간에 지금 제가 마우스 대고 있는 되게 크죠. 주변에 정말 작거든요. 얘랑 요건가 한 두세 마리 정도가 되게 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찾아보니까 어
북에서 그 양식장들 중에 그 인공부화, 이게 제대로 성공한 게 2009년 6월인가 처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북에서 나온 기사들을 보면 그때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 소식을 듣고 되게 기뻐서 딴 데를 갔다 그 양식장을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북의 과학기술 이런 거를 본격적으로 공부한 지 만 20년이 넘어서 북에서 나온 소위 말하는 그 최고 지도자 찬양 글 이런 것들 익숙한 편인데도 되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 기사가 어떻게 나오냐면 어둑어둑할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 양식장에 도착을 했고 도착하자마자 이 인공부화에서 그 그러니까 새끼 철갑상어들이 있는 수조로 갔다. 갔더니 그 새끼 철갑상어들이 먹이를 줄 때도 아닌데 어떻게 알았는지 막 몰려오더라. 펄짝펄짝 뛰고 그래서 물이 튀는데도 뭐 국방위원장 군직께서는 기쁘게 보고 있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 지금 이 큰 철갑상어 두세 마리는 그때 있던 새끼들이래요. 되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아니 뻥을 쳐도 이렇게 치나? 하고 봤더니 철갑상어는 수명이 14, 15년이 된대요. 그러면 김정일 위원장이 간 게 2009년이고요. 이거 2018년이에요. 만 9살이 된 거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네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은덕을 입은 철갑상어들. 그래서 잡아먹는 애들이 아니라 여기 그냥 보여주기로 돼 있대요. 어쨌거나 그 글을 보면 저는 굉장히 막 흔히 말하는 손발이 오그라드는 이런 경험을 했는데 어쨌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때는 김정은 시대가 갑자기 탁 튀어나온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김정은 시대부터 뭔가를 해온 것들이 드러난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 얘기가 끝났습니다. 한 30분 지났는데 앞으로 한 40분 정도는 김정은 시대 얘기랑 남북 과학기술 교류력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뒤쪽으로 쑥쑥 넘어갈게요. 그럼 과학기술 강국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폈냐? 굵직한 거 몇 가지만 사진들 위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건 사진이 안 되겠구나. 아까 전민과학기술 인재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교육개혁을 했다고 그랬는데 대표적인 게 의무교육. 원래 11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70년대 초반부터 11년 해왔습니다. 유치원 높은 학년 1년, 우리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소학교 4년, 우리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중학교 6년, 이렇게 11년이었는데 2014년부터는 이거를 1년 늘립니다. 그래서 유치원 높은 학년은 그대로고요. 소학교를 4년에서 5년으로 늘렸어요. 그리고 중학교 6년짜리를 우리 중고등학교처럼 3년씩 쪼갰습니다. 자, 그러면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러면 북의 공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조건 실건 1년은 더 다녀야 돼요. 학교를. 의무니까 강제로 더 다녀야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교과 과정을 개편을 해서요. 여기 써놓은 것처럼 수학과 과학기술, IT 비중을 높입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초급 중에서는 총 256시간, 비율로 따지면 7.6% 올랐고요. 고급 중으로 가면 시간으로 하면 224시간, 비중으로 하면 5.3% 올랐어요. 돌아버리는 거죠. 수학과학 기술이 이만큼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에서 수포적 압구조가 되면 훨씬 더 괴로워진다. 라는 거죠. 거기다 교과서도 보면 우리 과학고에 해당하는 제1중 애들이 공부하던 거를 일반 중학교로 내리고 제1중은 또 더 어려운 걸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바꿨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건 이렇게 의무교육을 위해서 과학기술 교육을 엄청나게 강화를 했고요. 심지어 2017년부터는 우리 좀 특성하고 비슷한 기술고급 중학교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뭔가 좀 기초기술 인력, 북은 대학 진학률 되게 낮잖아요. 정확히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뭐 어디서는 10%라고 그러고 어디서는 20%라고 하는데 어쨌건 3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만 일단 바로 대학을 가고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중고등학교 우리 따진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기초기술 교육을 하면 이 친구들이 바로 이제 직장 배치받으면 예전 졸업생들보다는 더 기술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늘렸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막 시간만 늦는 동안 애들이 잘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뭔가 공부할 맛이 나게 해줘야 되니까 순차적으로 학교를 현대화합니다. 여기엔 첫 번째로 한 곳인데 평양 중등학원이라는 곳이에요. 또 외관 보시면 우리 애들이 다니는 학교나 다르지 않죠. 안쪽으로 들어가 봐도 뭐 이런 식으로 실습실들 잘 꾸려놓고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교실마다 컴퓨터랑 빔 프로젝터 이런 거 다 넣었다고 그러고요. 여기 옆에 있는 평양 초등학원도 이렇게 교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본보기로 해서 2017년에는 전국에 한 60여 개. 또 2018년에는 그 60여 개 본보기로 해서 주변에 두세 개씩.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지금 1년에 뭐 100 몇십 개, 뭐 200개 이런 식으로 현대화 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대학교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어,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되게 개편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줄였는데, 그래도 대학 이름이 붙은 게 27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실제로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번듯한 4년제 대학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대한 많이 잡아도 수십 개인데, 일단 그 학교들을 일단 육성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대, 그리고 이과대학, 그리고 각 부문별 거점 대학들. 일단 이곳들을 집중 육성을 하고, 이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첨단 전공 이런 것도 계속 확대를 하고요. 우리 대학원에 해당하는 박사원, 그러니까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박사원 과정 늘리고 연속 교육 체계라고 그래서 학부 졸업하고 바로 대학원까지 가는 이거를 확대를 합니다. 북은 보통 학부 졸업하면 대학원 바로 안 가고 연구소를 가건 직장을 가건 해서 거기 다니면서 오랫동안 일하고 성과가 나면 논문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제일 머리가 말랑말랑하고 잘 돌아갈 때 연구에 전념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을 때 박사들을 많이 길르겠다라는 그 취지에서 이 연속교육 체계를 확대를 하는 이런 조치를 취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00여 개 좀 작은 대학들이 있는데 거기도 어쨌거나 수준을 높여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요 대학들을 거점으로 해서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술 일원화 체제라고 해서 각 부문별 거점 대학들, 주요 대학들이 학술의 중심, 교육의 중심, 정보의 중심. 그래서 이곳들에서 여러 가지 최신 과학기술 지식이나 교육 방법 이런 것들 개발해서 자기 부문의 작은 학교들한테 계속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앙과 지방의 격차를 완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전반적인 이제 좀 대학 교육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사례,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이게 지금 가상교실이에요. 평양교원대학이라는 곳에서 개발한 건데요. 평양교원대학은 유치원 선생님들하고 소학교 선생님들 길러낸 학교입니다. 그래서 3년제라고 그러던데, 어쩌면 여기가 평양교원대학이 각 부별로도 교원대학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가 교원대학에서 거점 대학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상교실을 만들면 학생들이 우리 교생실습 이런 거 나가는데 항상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놓고 여기서 이 가상학생들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수업 실습을 하는 거예요. 그 2018년에 개발을 했는데, 그 2018년 여름에 남쪽 취재진들이 가서 취재한 거 있습니다. 이 장면이 지금 그거예요. 보시면 KBS에서 했죠. 요 사람이 KBS 기자예요. 그래서 이 영상 나중에 찾아보시면 이 KBS 기자가 이 가상학생들하고 대화를 하는 게 막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거점 대학 이런 거 만들고 각 지방의 학교들로 전파를 해주고 보급을 해서 전체적인 교육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방식을 취했고요. 또 하나, 중에 좀 전에 이제 초중고 대학 정규 학생들, 정규 교육과정이었다고 하면, 그러니까 전민과학기술 인재화라고 하면, 그것만 안 되는 거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과학기술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조치는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전국적인 과학기술 보급망을 만든 거. 또 하나는 우리 사이버 대학에 해당하는 원격 교육대학을 확대한 건데요. 자, 과학기술 보급망은 이런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과학기술 전당이라는 곳입니다. 2016년 1월 1일 여기 대동강 쑥섬인데요. 개장을 했고, 자, 여담인데 쑥섬은 우리 현대사에서 막 뒤져보면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1948년 김구 선생이 남북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하러 올라가셨잖아요. 그때 묵었던 숙소가 여기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 그 이제 옛날 숙소니까 그런 거 싹 밀고 여기다가 이 과학기술 전당이라는 거 만들었는데, 혹시 뭐 우리도 보면 뭐 과천, 대전, 뭐 부산, 대구, 광주 이런 데 과학관이 있거든요. 또 서울시는 시립과학관도 있고 서대문구 과학관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과학 전시관입니다, 기본은. 근데 북에서는 이 과학기술 전당 역할, 전시관보다도 중시하는 게 도서관 역할이에요. 그래서 최신 과학기술 자료들 여기다 다 집중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국가 컴퓨터망, 그러니까 북 내부의 인트라넷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통해서 전국 각지의 전자도서관, 전자열람실, 여기 지금 쭉 띄운 것들은 공장, 농장에 만든 과학기술 보급실들입니다.
이렇게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양에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직접 가서 과학기술 전당의 자료를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훨씬 많겠죠. 그러면 국가 컴퓨터망을 통해서 과학기술 전당에 있는 자료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북에서는 이 과학기술 전당이 과학기술 지식의 수원지이고 이 국가 컴퓨터망을 통해서 물 흐르듯이 과학기술 지식이 전국으로 다 퍼져서 전체 주민들의 과학기술 지식을 높이기를 바라는. 근데 지금 띄운 게 다 공장, 농장의 과학기술 보급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근무 시간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무 끝나고. 여러분 같으면 하고 싶으시겠어요? 8시간 근무했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공부하고 가라 그러면 저는 진짜 하기 싫을 것 같거든요. 그럼 왼쪽 위에 이거만 보겠습니다. 여기가 금컵 체육인 종합식료공장이라고 해서 2012년에 처음 조업을 개시했는데 지금 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식품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2년부터 해서 한 2, 3년 동안 대박이 났고 그래서 다시 현대화 공장을 새로 지어요.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해서 좀 번듯하게 지어봐라 해가지고 과학기술 보급실도 만들었는데요. 종업원이 총 150명인데 과학기술 이게 부지가 작아서 과학기술 보급실이 20석이 안 돼요. 그럼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여기 공장의 노동자라고 치면 대략 뭐 3조 이교대 한다고 칩시다. 그럼 150명 중에 대략 30명이 관리직이라고 치면 한 조당 40명. 그러면 절반밖에 못 들어가죠. 제가 여기 노동자면 8시간 끝나고 안 들어가려고 할 거거든요. 근데 그냥 땡땡이 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할 거냐? 느릿느릿 가겠죠. 옷도 천천히 갈아입고 천천히 씻고 갔더니 자리가 다 찼네? 그러시 핑계를 댈 거예요. 근데 이제 관리사들이라고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공장 곳곳에 무선 공유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PC를 써요. 그래서 야, 과학기술 보급실에 자리 없으면 밖에 너네 작업반에서 보고 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계속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공부를 하게 만드는.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농담처럼 막 김정은 시대 들어서 북의 인민들이 살기 힘들어졌다면 그건 뭐 호갑정책 이런 게 아니라 이거다. 그 하기 싫은 수학과 과학기술을 나이 들어서도 자꾸 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괴로울 거고 이것 때문에 탈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이 과학기술 보급실은 과학기술 전당만 접속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각 학교에 있는 원격교육대학 자기가 등록한 원격교육대학 들어가서 수업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어디더라? 김정숙 평양대사공장이었나? 하여간 그래서 원격교육대학 같은 경우도 2010년,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 시대 2010년에 김책공대 2개 학과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가 2014년부터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 등 다른 학교로 빠르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50여 개 대학, 200여 개 학과, 그래서 10만 명 이상이 수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면 이게 지금 김책공대 한 5년쯤 전에 원격교육대학 수업 모습이에요. 그냥 일반 그러니까 칠판 놓고 강의하는 걸 찍어서 올린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점 계속해서 원격 교육, 그 원격 강의 이런 것들도 나름 계속 그 기술적으로 개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쯤부터 이런 식으로 가상 스튜디오에 CG 넣고 이러면서 굉장히 좀 더 그 수업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학사 관리도 해야겠죠. 그 학생들의 수업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도 노력을 하지만 딴짓 못하게 이런 거 보이세요? 이거 이미 4, 5년 전에 나온 건데요. 이번 강의 시간은 90분인데 동문은 71.5분부터 딴짓을 했다. 강의에 집중해라. 이런 것들도 해가지고 좀 계속 집중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격교육대학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과학기술 교육을 더 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쭉 하고 있고요. 이렇게 교육을 이제 쭉 강화를 해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이렇게 과학기술 강국하려면 과학연구 활성화해야 되니까 과학기술 투자 이런 것들도 어쨌건 빠듯한 살림이지만 계속 늘려가고 있고 어제 과학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우대 정책을 많이 쓰죠. 그 대표적인 게 이런 아파트 지어주는 거잖아요. 이게 2015년에 지은 미래과학자 거리. 이름 보세요. 미래과학자 거리예요. 자,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의 오른쪽에 이 갈색 건물 2개가 김책공대 교육자 살림집입니다. 아마 이게 근데 이 뒤쪽
안 보이시는데 뒤쪽 어딘가에 김책공대가 있어요. 김책공대 근처에 지었고요. 아파트가 한 2천 몇백 세대가 되는데 그 중에 상당수를 그 평양시내에 있는 대학 교원들하고 과학자들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2017년이 되면 여명거리. 여기 남북정상회담 때 남북정상 카포레이담에 지나갔던 곳이거든요. 여기 이제 이름에는 과학자가 안 들어가지만 뭐 그 막 북의 기사들을 보면 뭐 과학기술의 힘으로 동토하는 뭐 사회주의 강국의 여명 뭐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김일성 종합대학 근처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여줬던 미래과학자 거리보다 2배 규모가 돼서 산림집이 한 4천 몇백 세대 아파트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1차로 분양받았던 분들이 원주민들하고 김일성 종합대학 교원 과학자들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과학자 교원들한테 뭐 풍족하지는 않지만 성과를 내면 어떻게든지 예전보다 더 보상을 주겠다라는 신호를 주는 그렇게 해서 사기 신작을 하려고 하고요. 평양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 지금 신의주 작년인가에 막 기사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저쪽 중국 쪽에서 보니까 이런 아파트가 지어졌다. 이게 교육자 아파트예요. 교육자 과학자 아파트. 그래서 신의주 쪽에도 이제 대학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교수들, 과학자들한테 주기 위해서 만든 거였고요. 함흥에도 이미 과학자 아파트 많이 만들어 놨고, 요거는 이제 평양에서 북쪽으로 60km 가면 연풍호수라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 지은 과학자 전용 휴양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낸 과학자나 기술자들한테 일종의 티켓을 준대요. 여기 신청할 수 있는. 그러면 선착순으로 해서 보름 동안 쉬고 올 수 있는 이런 거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많이 해놨고요. 요거는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북의 학자들이 해외 발표한 논문 수 아직 되게 적어요. 우리나라는 1년에 막 5, 6만 편 이상 나오는 거에 비하면 북은 2019년에 200편 정도밖에 안 되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북 자체를 보면 되게 빨리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원래 북은 과학기술을 하는 게 좋은 논문 쓰는 게 아니에요. 당장 경제 현장에 필요한 연구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논문 쓰는 건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쨌건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김책공대, 이과대학 이런 최상위권 대학들은 세계 학자들과 이제 어깨를 겨루게 하겠다라고 해서 장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제 북의 과학기술 수준이 어떨 거냐.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이거는 질문 방지용입니다. 왜냐면 저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알려면 그 각 분야의 세 분의 전문가들이 북쪽의 과학기술을 오랫동안 봐야 돼요. 근데 저처럼 그냥 북의 과학기술 정책이나 보는 사람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 좀 다행인 거는 북이 김정은 시대 들어서 예전보다 훨씬 많이 솔직해졌죠. 자신들의 부족한 점들을 솔직하게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가 전반적으로 높지 않다. 일부에서는 세계 첨단에 가까이 가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높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 높은 부분 좀 뭐가 있겠냐라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국방 쪽 핵이나 발사체 기술이 있을 것이고 기초과학의 일부 뭐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쪽이 있을 겁니다. 그 이와 관련된 그 뭐 보도들은 몇 개 있죠. 예를 들면 2000년대에 단둥에서 북측의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수십 명을 이제 고용해서 그 하나 프로그램 센터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운영을 했던 이상산이라는 분이 인터뷰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북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실력이 더 뛰어난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또 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생물학, 화학 쪽에서 올림픽 같은 거 뭐 있어요. 단백질 잘 모르는 거를 예측하는 대회가 있는데 북이 3년 전에 처음으로 출전해가지고 7개 종목인가 있다는데요. 그중에 하나에 금메달을 따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심사위원으로 갔던 서울대 교수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고 또 학생들은 많죠. 김책공대 학생들이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학생 그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동아시아 챔피언. 그러니까 종합 성적에서는 한국에서 카이스트인가 서울대가 7등, 김책공대 8등이었는데 동아시아 챔피언은 또 김책공대가 뭐고 좀 약간 추천 방식 이상하긴 하지만 거의 이제 비등비등하다라는 거고 올해는 심지어 학부생, 대학원생도 아니고 대학생, 김일성 종합대학 대학생이 굉장히 유명한 수학 저널에다가 논문을 발표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건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 건 분명해요. 근데 이거 이제 보통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에 과학이 있어? 라고 한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엄청 놀라운 건데 반대로 이걸 너무 또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어쨌건 뛰어난 인재들이 있는 것이고 발전 잠재력은 크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제 발전이니까 뭘 하는지 보면 아까 IT 얘기했었잖아요. 정보산업 시대. 그래서 컴퓨터 이거를 경제에 딱 넣어야 된다라고 해서 경제 정보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ICT를 도입을 해서 생산과 경영을 진행하는 것. 그래서 이걸 통해서 노동력을 줄이고 생산성과 경영률을 높이고 품질도 높이고 노동 환경도 개선하는 것. 이게 목표예요. 그 당면에서는 통합생산체계 구축. 보겠습니다. 이게 2016년 가을에 조업을 시작한 용악산 비누 공장이라는 곳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 좀 알 수 있을까? 이 거의 모든 공정이 자동화돼 있어요. 그 북에서 자랑하는 공장이에요. 되게 이 통합생산체계 스마트 팩토리가 잘 됐다는. 대부분의 공정이 자동화돼 있고 이 자동화된 공정들은 컴퓨터망으로 연결돼서 종합지령실로 가는 거죠. 그 종합지령실에 있는 상황판에서 당연히 각 공정이 상태가 어떤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공장은 북의 보도에 따르면 통합생산체계 수준이 되게 높아서 이 종합상황실에서 상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클릭질로 통제가 다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만드는 게 목표인 거고요. 수준의 차이 조금씩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거는 대동강 과일 종합 가공 공장. 그러니까 북에서 보면 9월달 이럴 때 보면 막 그 평양에 뭐 사과나 뭐 이런 것들이 과일이 대거로 갔다 뭐 이렇게 기사들 나오거든요. 그 대표적인 그 대동강 종합 과수 공장인가? 거기 딸려 있는 공장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거의 다 자동화되어 있고요. 생산 라인에 사람이 몇 명 없죠. 이 사람들도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시하고 쭉 관리하는 정도예요. 이런 것들 좀 하겠다. 그래서 자동화하고 컴퓨터로 통제해서 노동력 절감하고 노동자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자, 요거는 자라 공장입니다. 자라 양식장. 보시면 좀 흐릿하긴 하지만 양식장 수조들을 다 컴퓨터, 뭐죠? 카메라로 감시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렇게 자라들 땡겨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카메라를 해서 몸무게가 어떻고 이런 걸 딱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쭉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적은 인력으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거는 수산사업소. 그러니까 물고기 잡고 냉동했다가 출하하는 곳이죠. 이거 이제 그냥 개념도인데 대규모 냉동창고 곳곳에 센서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온도, 습도를 계속 재서 구역별로 쭉 계속 추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온도, 습도가 뭐 지난 며칠 동안 어땠는지를 봐서 출하 순서를 정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관리를 훨씬 더 과학화하자 해가지고 이런 것들 하고 있고, 이건 온실. 온실 이름을 넣어가지고 온도, 습도, 햇빛 비침, 조도, 이산화탄소 농도 등등을 그냥 자동으로 쭉 보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각 온실마다 작물들이 있을 거잖아요. 각 작물의 가장 최적의 생장 조건 맞춰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모든 부분을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제일 잘 된 곳인데요. 보시면 이 설비들이 있죠. 온실인데. 그래서 이 물과 액체 비료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줄 수 있는 설비가 있는 건데, 이거는 평양 남세과학연구소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팜. 이게 뭐 전국에 아직 보급된 건 아니지만 순차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지식경제 얘기를 했으니까 이 경제 전반에서 지식제품의 비중을 높이겠다라고 해서 대학과 연구기관들도 자체적으로 이제 기술제품 만들어라. 자, 보시면 클락세. 무슨 우리말이죠? 보시면 우리 V3 같은 거예요.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어디가 만들었냐? 김일성 종합대학이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ISO 뭐 어쩌고해가지고 국제 품질 기준 이런 것들을 충족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지금 클락세 3.3 버전이 3.3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는 3년 3.4도 나왔어요. 계속 새로운 걸 내요. 이 클락세라는 게 2016년부터 3년 연속 북에서 제일 우수한 평가를 받은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이에요. 근데 2019년에는 어디가 최우수 평가를 받냐? 김책공대가 만든 게 최우수 평가를 받는데요. 이름이 자 클락세 순 우리말이었죠. 김책공대가 만든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도 순 우리말인데 되게 정겨운 걸 거예요. 촘촘하게 바이러스를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어릴 때 머리에 이나 석회 있으면 쓰던 빛 기억나세요? 참빛. 이름이 참빛이에요. 참빛이 이나 석회를 잡아내는 것처럼 컴퓨터 바이러스를 촘촘히 잡아내겠다 해서 이게 2019년에 국내 최우수 IT 제품. 그러니까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대 서로 경쟁적으로 기술 제품을 계속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경쟁을 하면서 우수 제품을 만들게 해서 결국 전반적으로 국가 경제 전반의 첨단 제품 비중을 높이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줄기세포 화장품, 건강식품, 생물학 연구기관들이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황해북도 인민위원회 산하의 그 제품 개발소 여기서 만든 전기 보일러인데요. 컴퓨터 이런 걸 이용해서 기존 전기 보일러보다 전기 소비량을 3, 40% 줄이는. 그래서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보급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금나노 주사약. 북에서 나온 굉장히 우수한 약이다 그래가지고 막 뭔가 그 많이 편찮으신 분들이 중국 쪽 통해가지고 이거 구입해서 맞고 하는데 이거를 어디서 만들었냐면 성천강 출하사업소라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여기가 뭐냐면 수산물 가공하던 회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나노 기술이랑 첨단 기술 가지고 만들어요. 심지어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국제 세계 지식재산 기구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특허 출원한 거예요. 수산물 가공 과정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걸 왜 만드냐? 김정일 위원장이 지시한 겁니다. 지식경제 시대에는 원래 없던 첨단 부문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기존에 있던 회사들도 이제 첨단 기술 위주로 바뀌어야 된다. 근데 이 성천강 출하사업소라는 곳이 수산물 가공회사 중에 되게 잘 나가던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지를 해서 당신들이 갖고 있는 역량으로 최대한 첨단 기술에 기반한 걸로 바꿔봐라 라고 해가지고 김일성 종합대학이랑 협력을 해서 여기 지배인하고 노동자들이 엄청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꾸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또, 넘어가기 재밌는 얘기인데. 자, 봄향기. 북의 신의주 화장품 공장. 브랜드인데요. 랑콩.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화 방지 화장품을 개발한 겁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은 뭐냐면, 콜라겐층. 피부 탄력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눈에 봐도 밑에 게 더 두껍죠. 콜라겐층이. 위에가 랑콤이고 밑에가 신의주 화장품 공장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영지버섯 추출물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자기들이 분석해보니까 자기들께 랑콤보다 좋았던 거예요. 본인들도 놀란 거죠. 진짜 그럴 리가?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여기 빨간색 쳐놓은 거 있죠. 프랑스의 분석회사에다가 맡겼어요. 이거는 그래서 프랑스 분석회사가 분석한 결과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까 보여드린 그 세계 지식재산기구에 가가지고 여기는 발명가 메달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화장품 이쪽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여기 되게 그 관심 갖고 있는, 눈독 들이고 있는 화장품이고요. 그것도 이런 거. 자강력이라는 사이트에 만들어서 우리 이제 외부에서 접수가 안 되지만 기술 제품 거래하고 심지어는 그 기술 개발 관련된 입찰 계약도 할 수 있는. 그 안에 들어가면 이런 뭐 휴대폰도 팔고요. 노트북도 팔고 트럭도 팔고 뭐 다 팔아요. 그 이런 것들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친환경 에너지 많이 개발을 하죠. 쭉쭉 넘어갈게요. 여명거리 같은 경우도 친환경 기술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고요. 끝났네. 여기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소. 남포의 와우도에 있는 그한 정향소입니다. 그리고 여기 신의주 외곽에 해놓은 대규모 그 자연에너지 발전소. 1km 넘는 구간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놨고, 이런 풍력 발전 몇백 킬로와트 수준이지만 이거 수십 개 또 받아놔서 여기서 나온 전기로 신의주 가정집들을 공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좋다라고 하면 이제 다른 도시들도 확산을 할 것 같고요. 요거 이제 이건 또 평양 화장품 공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옥상에 한 300개 정도 태양광 패널을 깔아서 이 공장은 한 70% 정도의 전기를 자체 해결하는 뭐 이런 것들도 해오고 있습니다. 자, 대외과학기술 협력 확대도 모색하는데 요거 이제 교류협력 얘기 나올 거예요. 혹시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 합의하고 아직 열리기 전입니다. 북쪽의 학자들이 남쪽의 학술지에다가 논문을 투고를 했어요. 이게 실제로 나온 논문이거든요. IT 쪽 논문입니다. 밑에 보시면 2018년 4월 8일날 이 사람들이 논문을 보내서 이 학회, 한국인터넷정보학회의 편집진들이
메일을 확인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 저자가 이 최성일이라는 사람 보면요. 소속이 김일성 종합대야. 시청 공대. 헉 놀란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이 메일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통일부에다 신고를 해. 북쪽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이게 자기들 왠지 뭔가 국가보안법 회합통신 걸릴까봐. 근데 이제 통일부에서 아무 문제 안 되니까 그냥 진행하면 된다 그래서 정식으로 심사 거쳐서 출판된 겁니다. 6명의 저자 중에 두 번째 볼이라는 사람 빼는 나머지는 다 북쪽 사람. 왜 이걸 보냈냐면 이런 거 같이 하자는 거예요. 남쪽이랑. 그리고 그 다음엔 대놓고 얘기한 적도 있죠. 뭐냐면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끝나고 14선언 공동 기념행사 하려고 남쪽에서 막 그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등 해서 100여 명이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북쪽에서 이 남쪽에 간 사람들을 일부러 아까 보여드린 과학기술단을 데려가는 겁니다. 야, 우리 이런 걸 해놨는데 우리 민족이 과학기술 능력 뛰어나지 않냐? 같이 좀 잘해보자. 어떻게? 과학분야 학술연구하자. 자기네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대 준비됐으니 남북이 협력 연구에서 제재를 우회하고 돌파해보자 라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대전시 남북교류협력위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TF도 해가지고 이때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북에서 제안할 줄은 모르고 어쨌건 대전시는 대덕 특구가 있고 하니까 과학기술 교류협력에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페이지로 써줬어요. 북에 가면 이런 거 제안해달라. 과학기술 교류협력 하자고. 실제로 이제 북에서 먼저 제안하니까 남쪽에서 가니까 대전시 행정부시장도 저희가 써준 거를 전달했대요. 그러고 끝이었죠. 왜냐하면 통일부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과학기술 교류협력은 대북 제재에서 완전히 막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안 돼 해가지고 그냥 제껴버리는 상황이에요. 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바로 그 남북과학기술 교류협력으로 가서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핵심적인 얘기만 할게요. 과학기술 교류협력 되게 생소하시겠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 일단 전문가들 사이에서 꽤 많이 했어요. 은근히. 10여 차례 이상 공동학술 행사 했고요. 그 중에서 평양에서 한 적도 2번. 여기 쓰지 않았지만 금강산에서 3번. 그러니까 총 10여 차례 중에 3번은 북측 지역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남북이 같이 만나다 보니 신뢰가 쌓여서 2006년, 7년 이때는 한 적도 있었고 심지어 이거는 우리 정부가 돈을 줘서 99년부터 2008년까지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 딱 10년 동안 한 25개 과제 총 돈이 들어간 게 한 몇십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액수가 크진 않습니다. 건당 한 2, 3억 정도씩 들어가는 기초 연구긴 하지만 남과 북의 학자들이 같이 주로 이제 북쪽에 가서 기초 조사를 한다든지 아주 초보적인 연구를 한 거지만 공동 연구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공동 연구를 하셨던 분들이 이미 10몇 년 지났잖아요. 상당수가 은퇴를 하셨고 은퇴를 하신 분들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때 하셨던 분들 제일 젊은 분들이 50대 후반 뭐 이래요. 어쨌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경협에서도 단순히 북측의 노동력 쓰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의 프로그램 개발자들 고용해서 소프트웨어 공동 개발한 적도 있고요. 뭐 삼성전자는 하려다가 결국 최종 단계 무산되긴 했지만 밑에 이건 보신 적 있어요. 뽀로로. 뽀로로 시즌 1, 2? 남쪽에서 원화랑 스토리 만들고 북쪽에서 동화를 그리고 해서 열몇 편을 공동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 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하나통신 이렇게만 돼 있는데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주로 EBS가 주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EBS에서 이 실무 책임졌던 PD 얘기를 들어보면 남북이 같이 했지만 남북이 한 번도 이메일도 주고받은 적이 없어요. 직접. 중국에 있는 제3자를 통해서 중계를 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게 되게 불편하긴 했지만 만족도는 되게 높았대요. 그 다시 할 거냐라고 하면 100% 다시 한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이미 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더 하자. 특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남쪽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자원과 노동력, 여전히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거는 일부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은 노동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 개성공단 2단계, 3단계 가서 북측의 노동자를 막 50만, 100만 데려온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럼 북이 다른 거 안 하고 다 개성공단에다가 다 몰입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북은 더 이상 값싼 노동력과
자원의 제공자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자기들도 과학기술 발전시켜서 고부가가치 제품들 이런 것들 팔려고 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원과 노동력을 내놔라? 이런 방식은 극히 일부에서만 가능할 거다라는 거고요. 근데 자꾸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뭐가 깔려 있냐면, 야, 우리가 너네보다 훨씬 잘났잖아. 너네 우리보다 못났잖아. 라는 게 깔려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 북측의 대외협력 파트너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은 민족이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남북 하겠지만, 자꾸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 북측 입장에서는 주변 나라들로 눈길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북과 비교하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우월한 것들이 있겠지만, 주변 나라와 비교할 때 그런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좀 많이 사라졌을 텐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아직 샌드위치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일본도 못 따라잡았는데 중국이 쫓아오고 있다. 물론 이제 재작년쯤에 이제 그 일본에서 그 뭐야 그 소부장 뭐 이런 거 이렇게 수입 제한하고 그러면서 막 많이 우리가 따라잡고 막 이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중국을 되게 우습게 보잖아요. 근데 이게 2015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서울대 공대 교수 쓴 건데 이때 이미 중국이랑 우리의 격차가 되게 커졌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가 있습니다. 이게 3년 전 기사인데요. 보신 분이 거의 없으실 테지만, 네이처라고 하는 세계적인 과학 저널에서 동아시아 스타 과학자 10명을 뽑았어요. 그 중에 2명이 한국 교수였습니다. 대단한 거죠. 자, 근데, 자, 여기서 동아시아. 우리 흔히 동아시아라고 하면 어디를 떠올리나요? 남북, 중국, 일본이죠. 그러면 이 네 나라에서 10명을 뽑았는데 2명이 들어갔다? 엄청난 거죠. 중국 거의 15억 가까이 되는 인구, 일본 1억 몇 천만에 노벨상 수상자 수십 명. 거기 합쳐서 10명 중에 2명? 근데 여기서 동아시아는 어디냐면요. 한국,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입니다. 네이처를 뽑을 때 중국은 그냥 중국이었고요. 일본은 그냥 일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과학자들 되게 열심히 해서 굉장히 수준이 많이 높이 올라가긴 했거든요. 그래도 그냥 이 서양 애들이 볼 때는 아직은 격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중국, 일본은 이제 지금 많이 정체돼 있다고 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과연 우리가 기술력 이런 게 좋으냐, 자본력 좋으냐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북을 대하는 태도. 우리 자꾸 거짓 취급을 하잖아요. 야, 너는 식량 부족하잖아. 그럼 받아. 의약품 부족하잖아. 받아. 왜 맨날 그 너네 딴소리만 해? 막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필요해도 받고 싶지 않은 거죠. 자꾸 거짓 취급을 하니까. 그 대비되는 게, 여기 보시면 이거 지금 수업하는 장면이거든요. 뭘 수업을 하는 거냐면 창업 교육을 받는 겁니다. 북의 주민들이. 누구한테 창업 교육을 받냐? 싱가포르의 민간단체, 조선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이 대단한 데도 아니에요. 이 제프리 시라고 하는 사람이 2018년 인터뷰 당시 31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20대 초반, 대학생일 때 국제 대학생 행사 갔다가 거기서 북측의 공대생을 만난 거예요. 둘이 떠듬떠듬 영어로 대화를 하다 보니 그 북측 학생의 고민이 자기가 졸업하면 학교에서 배운 기술 가지고 창업을 하고 싶은데 북, 북 내에서는 그런 창업의 노하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프리 씨라는 이 친구가 꼭 한번 자기네가 도와줘 볼까 해가지고 공대 다른 전공하는 친구 몇 명을 꼬셨대요. 그래서 동아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써서 싱가포르 정부에 제안을 했고, 그러니까 싱가포르 정부가 도와주겠다. 돈 대주고 북측이랑 연결을 해줘가지고 이 친구들이 북에 들어가서 워크숍을 하는 겁니다. 가끔가다 한 번씩은 북측의 주민들을 데리고 나와서 워크숍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갔고 2019년 말까지 해서 수십 번. 그래서 뭐 2,000명 이상의 북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창업 교육 같은 걸 한 거예요. 근데 우리처럼 떠들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했어요. 조용히.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난리 났겠죠. 막 언론 보도 나오고 막 빵빠레 불면서 와 우리가 쟤네 이제 막 도와주고 있어. 쟤네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우리가 해줘야 돼 이렇게 할 건데 그냥 생색 안 내고 도와줬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태도를 좀 냉정하게 봐야겠다. 근데 어쨌건 앞으로는 호혜적으로 남북이 상호 같이 좀 협력,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 주제 이런 것들을 좀 탐색을 해서 좀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 제재 얘기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대북 제재는 명분이 그거잖아요. 북이 핵이랑 미사일 개발을 더 이상 못하게. 그러면 과학기술은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포괄적으로, 명시적으로 금지를 했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건 안 돼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자칫했다가 잘못해서 걸리면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북만 제재하는 게 아니라 금지된 거를 북이랑 같이 한 사람들 제재를 하죠. 2차, 세컨더리 보이콧 어쩌고 해서. 그래서 굉장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상황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과학기술 교류를 고민하려면 이거 어떻게 할지를 하면 뭐 대책이 있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몇몇 변호사들이 막 뒤져보니까 빈틈을 이제 찾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과학기술 교류력 어지간한 거 다 안 되지만 그 와중에도 야 이거는 제재 대상이 아니야라고 명시한 것들이 두 개가 있어요. 지적재산권 거래. 그러니까 특허 이런 것들을 등록하는 거. 그리고 정보 또는 정보물, 출판물, 그러니까 책이나 뭐 영화나 포스터 이런 것들 들여보내고 들고 나오는 거. 그러니까 북에서 나온 책들 사는 거 돼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북쪽 책 파는 서점 이런 데 출판사들하고 이렇게 계약 맺어서 기관들이 많이 사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제재에 안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리적으로는 북의 발명 특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와서 남쪽에다가 등록을 하고 쓸 수 있는 거죠. 다만 로열티만 북으로 지금 안 가게 하면 돼요. 공탁을 걸어놓으면 되는 거죠. 나중에 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서 그때 넘겨주면 되는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거기다가 제재가 강화된 뒤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조선 익스체인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해왔습니다. 심지어 기술 창업 교육 했고요. 또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학이라는 곳도 2011년부터 역시 2019년까지 북의 학자들을 해마다 6명씩 초빙을 해서 연수를 몇 달씩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자본주의 교육을 하는 거죠. 경영, 경제, 금융. 그랬다가 2018년에는 김일성 종합대학에 새로 생긴 산림과학대학 교수 3명이 갑니다. 어쨌건 이공계죠. 그 2019년에는 아예 환경과 산림 교수 6명만 가요. 그러니까 제한적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공계 쪽으로 확대가 된 상황. 제재 국면에서 했습니다. 물론 캐나다는 미국이랑 붙어 있고 미국이 완전 우방국이니까 되기도 했겠지만 우리는 그 당시에 그 트럼프 눈치 보고 그러면서 못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쨌건 바이든이 취임하고 나서 5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 때 4.27 판문점 회담,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북미 공동선언 거기서 출발했다고 얘기를 했죠. 거기다가 미국 국무부가 8월 달에 이례적으로 뭐 북미 관계에 대한 뭐 팩트 보고서 이런 걸 냈는데요. 거기에서 그동안 이제 미국의 동북아 정책의 목표는 비핵화라고 했었는데 한반도 평화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말로 하면 되게 이례적으로 진전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다라는 거를 내세워서 적극적으로 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좀 이제 남북과학술 교류협력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행하시는 분들이 되게 초조하실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일단 얘기 일단 그만두고 또 못한 얘기들이 일단 질의응답 시간 있으면 그때 하는 걸로 하겠고요. 요것만 그냥 아까 남쪽의 자본과 기술, 북쪽의 자원과 노동력이 아니라 남쪽의 자본과 마케팅 능력, 그 북쪽의 기술과 기술 인력의 결합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새로운 방식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 하지만 말씀드리고 일단 제 말씀을 여기서 일단 끊도록 하겠습니다.